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를 개발한 연구진이 특허를 포기하고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 기술을 이전한 것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착한 코로나 백신이라고 극찬하면서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특허를 포기한 코로나 백신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오픈소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참 빨리 돌아오죠. 네, 엄청 빨리 돌아가죠. 그러죠. 이 내용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공부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희 프로가 좀 더 알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오늘 이야기도 아주 좀 집중해서 좀 나눠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야, 이걸 포기한다는 건 정말로. 지난달 인도에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이에요. 코르베백스. 이게 특허를 포기한 이른바 착한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떼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했다. 자, 이 백신 개발자들의 행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성원 편집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화이자가 이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이 240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얼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그때보다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시장이 많이 백신 종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코르베백스 백신이 이전에 나온 백신하고는 많이 다른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노바백스가 들어오는데, 네. 이 노바백스와 같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인공 배양한, 그러니까 백신 성분, 단백질 성분을 몸 안에 주사하는 그런 계통의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뭐 그런 굉장히 약효가 좋은 편에 그러니까요.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피터 호테즈 박사라가 이 개발진을 이끈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은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지금 저소득 국가들 그런 곳에서는 1차 접종도 지금 뭐 9%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연구진 같은 경우는 원래 사스 그 백신을 개발하던 팀이었는데 사스가 이제 없어지면서 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번에 이런 그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무슨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의 세계 저소득 국가 위주로 거의 선물 같은 그런 일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WHO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WHO 같은 경우는 뭐 부스터샷 다 좋은데 지금 1차 접종도 안 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좀 그 백신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결국은 오미크론 같은 게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계속 그런 국가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잘 사는 나라는 귀등으로 돕고 있잖아요. 한 귀로 그렇죠.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그 아주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뭔가 막힌 채증이 쫙 뚫리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좋은데, 근데 세상에는 꼭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의 특허 보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이런 입장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는 빌 게이츠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웬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빌 게이츠는 기부왕 뭐 이런 식으로 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기부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이전에 뭐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하는 제가 이제 노상강도 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998년 10월에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이제 그 반독점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법무부 측에서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를 자기들 법률 자문으로 초빙을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이제 독점을 깨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윈도우에 이제 익스플로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끼워 팔기 할 때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넷스케이프라든지 당시에 등장했던 브라우저들의 시장을 하지 못하도록 익스플로러가 이제 독점을 하는 그런 것을 깨자 하는 소송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로렌스 레식 교수에 대해서 인신 공격.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측에 있는 인사와 친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률 자문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소문 정도만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결국엔 이 부분이 이제 그 재판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죠. 네. 이 원래 이 레식 교수는 골수 공화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독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죠. 그런데 사실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공개해서 자, 다 공개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 멋있죠. 그렇죠. 멋있는데 멋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떤 그 이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니까 좀 좋죠. 이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누가 그 공을 들여갖고 연구를 하려고 하겠냐. 그다음에 거기서 혁신인의 동력이 어떻게 생기겠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빌 게이츠가 그 특허 포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그 이유도 뭐 제조사들의 전문성이 배제된 채 그 백신을 만들게 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안전성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개발자들과 그 회사의 이익의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저에는. 네. 요게 재미난 뭐 속담에서 하나 하자면 우산장수, 소금장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소금장수는 울고 우산장수는 웃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송도, 인천 송도 지역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고 맞아요. 전 세계에 이제 이 백신은 이제 생산 기지화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도에서 그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우산장수이면서 역시 소금장수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코르베백스 같은 백신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다 모든 사람이 이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득이 맞는데 그렇죠. 지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과연 이런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 누가 지게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책임 있죠. 문제도 그러니까 따를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참 짚어야 되는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그 전에 자 이것을 그냥 공유를 한다. 내지 독점을 한다.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해서 우리 또 영화를 한 편 골라왔으니까 이 영화 스토리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윤성은 평론가께서 고르신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네, 마리 퀴리라는 영화입니다.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음. 이제 그 마담 퀴리라는 또 마담이라는 그 어떤 그 남성의 성을 따른 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요즘에는 좀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그렇죠. 네. 마리 퀴리로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다 퀴리 부인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네. 퀴리 부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름이 마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마리 퀴리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원제목은 레디오 액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에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좀 웃기죠.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했다면 이게 무슨 영화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네. 환경 영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마리 퀴리라는 그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위인전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이 영화를 뭐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그 마리 퀴리가 남편과 함께 공동 개발했었던 발견해낸 그 원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원소들에 대한 특허를 뭐 포기했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내지 않은 거죠. 네, 특허를 내지 않고 굉장히 가난하게 연구를 했었던 평생 연구했었던 이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영화를 좀 골라봤는데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사능이라는 게 뭐 좋은 쪽으로만 뭐 암치료를 하는데도 많이 사용됐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폭탄 같은 데도 사용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두 가지를 상당히 비교해가지고 예. 대비시켜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퀴리 부부가 이제 발견한 원소가 폴로늄하고 라듐. 네. 근데 영화 보면 라듐 무슨 뭐 제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저 큰일 나려고 이런 게 그때 보면은 네. 영혼을 불러내는 것까지도 음. 라듐이 뭔가 동원이 되는 네. 이런 장면이 연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있었던 그 바탕에 우리는 어떤 특허, 지적 재산권 이런 거 요구하는 데 마음대로 쓰세요.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결과로서 이제 수많은 제품이 나왔다. 네. 결국 이게 이제 오픈 소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성훈 편집장님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픈 소스하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퀴리 부인이 만약에 이걸 이제 특허를 냈다면 돈방석에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작권이라는 거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한 15세기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제 발명하죠. 그러고 나서 독자층이 이제 넓어져요. 시장이 커지면서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147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10년에 영국의 앤 여왕 때 저작권법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886년에 이제 베른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술가하고 과학자들은 사실은 왕실이나 귀족에 종속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를 꿀 방법이 없었으니까. 후원으로 이제 후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이든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역시 추기경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귀족들 밑에서 거의 집사처럼 작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저작권법이 생기고 악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독립적인 예술가로 이제 살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서구 근대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포기를 한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냐는 좀 그러니까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퀴리 부부가 이제 포기를 해서 이제 수많은 제품이 그러니까 뭐 라듐 케이크 뭐 이런 거죠. 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랬던 건지는 좀 더 이제 그 정밀한 좀 역사 고증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했던 게 오히려 다른 장면에서 저는 네.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마리 큐리가 2번 노벨상을 타잖아요. 네. 첫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을 물리학상. 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타는데 처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탈 때 이제 남편하고 이제 공동 수상을 하는데 이제 시상식에는 남편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아주 심하게 부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남편이 내 공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내 노력의 결과가 누군가에서 가로채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 이것이 부부지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네. 어찌 본다면 그런 어떤 심리적 측면 이런 데에서도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좀 조금만 앞으로 셀게요. 이게 네. 문학 작품 중에 더 와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책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게 나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의 대필을 작가를 했던 와이프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벨상과 비슷한 권위 있는 시상식에 같이 가는데 남편은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너의 공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명예를 다 독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혼을 결심을 하는데 네. 남편이 쓰러지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전 작품인데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 라듐과 뭐 폴로늄 이 두 가지의 원소를 이제 발견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특허는 신청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거에 대한 명예나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과학자 두 명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가 이제 훔쳤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또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시에 라듐하고 이 폴로늄이 방사성 물질인데 이 방사성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학자 피에르도 그렇고 마리 퀴리도 그렇고 다 이 방사성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고 일찍 죽게 되는. 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차에 치여갖고 사고로 죽지만 마리 퀴리 같은 경우는 백혈병으로 아마 사망을 하죠. 그리고 그 여성이 과학 학회에 가입할 수 있었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이 과학자 학회에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 제목을 마리 퀴리로 한 것 역시도 예전 같으면 퀴리 부인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마리 퀴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퀴리 부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그래도 그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은 편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에 라듐이나 이런 원소를 원소에 접근 가능한 어떤 평등성에 대해서, 공평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평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기록 사진이 몇 컷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세계적으로 네로라는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하는.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싹 스쳐 지나가서 잠깐만 봤는데 여성이 마리 퀴리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 사진을 보면은 그때 이제 상황이 그랬던 거고. 근데 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비관하게 원조 논쟁을 벌이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찌 본다면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원조가 나야. 다시 말해서 이거를 창안해냈고 이것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는 심리.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부상과 같은 것으로서 물질적 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그것. 이거는 어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꼭 그렇게 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그 이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명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저작 소유권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저작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때 사회적 공익, 국부가 커진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또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근대를 가져온 3대 발명품 아시죠? 뭐예요? 인쇄술, 나침반, 그다음 화약. 아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인쇄술은 누가 발명한 줄 알아요. 네. 나침반과 화약은 누가 발명한지 모르죠. 화약은 화약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고. 네, 그건 노벨이고. 네. 그렇죠. 이건 이 전에 흑색 화약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를 발전시킨 뭐 몇 대 발명품, 100대 발명품 이런 게 나오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누가 발명하는지 모르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공유된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 누가 발명했습니까? 이거 발견한 거지만. 프로메테우스. 네. 신화적인 거지, 이거는. 예. 그다음에 바퀴.
바퀴나 쟁기, 예. 뭐 주판 음. 이런 거 누가 발명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앞서서 애덤 스미스의 말대로 어떤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사적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어떤 장벽으로 그렇죠.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묘수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갈래지어지는 것 네. 같은데 요거는 이제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범위를 좀 더 좁혀갖고 자본주의로 한번 놓고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은 독점의 추구에 있다. 독점의 추구가 결국은 혁신을 낳고 혁신이 결국은 생산력 증가를 이루고 그것이 물질적 풍요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식적으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놓던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아래 그러니까 새로운 게 세상에 어딨냐. 그 무엇인가를 어떤 특허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발명을 하고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지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지적인 노력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분이라는 것은 없다. 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전석은 편집장께서는? 그 말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뉴턴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제 그렇죠. 이미 뉴턴이 뭔가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했었던 뭐 케플러라든지 여러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신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기술의 변화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개념도 계속해서 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45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농부 토머스 리 코스비 부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농장 위로 비행기가 자꾸 날아다녀서 자기네 닭들이 놀라서 폐사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땅, 내 땅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데 당시의 법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어느 땅을 샀잖아요. 그럼 하늘도 내 거예요? 그 하늘도 내 거예요. 오. 그리고 예.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거야. 잠깐만 그럼 아파트 주면 어떻게 되나? 그 분할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죠. 토지 네. 그 지분 나누는 것처럼.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비행기가 발명된 게 1903년이에요. 190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개념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작동을 했는데 비행기가 출현하면서 그러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 우리 집 상공을 나르면 그 통과료를 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원칙이 이제 현대 세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공중은 공적인 도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것에 대한 공중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우리가 허용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유로운 이용이나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이제 그 우리 상식에 어긋난다 해서 그 결국에 그 농부가 패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복제라든지 이게 원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의 변천이면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미비되어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 지금 강하죠. 그 말씀 이제 사회적 공유재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전 사회가 그러니까 그 공유하고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점될 수 없다. 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요즘 이제 그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서 데이터 그러니까 기반 산업. 왜 그러면 그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어떻게 그 기업일 수 있느냐? 이용자들이지. 네. 근데 왜 이용자들한테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얘기도 결국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지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분 관계를 좀 정확히 정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권 자체를 없애버리자, 모든 지를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에게 적정한, 이건 뭐 우리 윤 선생님 영화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걸 적정한 이익이 지적 재산권이 이제 그 분배되느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생물 해적질 같이, 그러니까 원래 공유하고 있었던 지식인데, 누구나 알고 있던 지식인데 이것을 다국적 기업이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네. 특허를 내버려서 실제로 그 지적 지식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주지였던 거죠.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예전에 키니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나무 껍질에서 나온 그 성분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알코올 성분에 녹여가지고 추출한 퀴닌이라는 성분만 추출한 것이 이제 키니네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케냐의 호수에서 채취한 미생물로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베이라는 걸 바이엘이 만들어요. 어허. 이게 이제 95년의 일이고 바오밥 나무에서 화장품을 이제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코그니스라는 화장품이 나오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장미가 나무인데 거기서 약용식물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서 자기네가 특허를 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주민들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사용하던 것인데 특허를 내버리니까 그 수익은 자기네가 받지 못하고 이 회사들이 독점하는.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저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건가 말 건가는 논의의 초점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인정돼야죠. 당연히 인정이 돼야 네.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다만 그것이 과도한, 말 그대로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한 어떤 지분 챙기기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초점 아니냐. 네.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사실 그 소아마비 백신 만들어낸 조너스 에드워드 소크가 백신의 특허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사람들이겠죠.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인터뷰가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에드워드 소크 박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아프리카에서 어느 식물에 어떤 뭐 무슨 물질이 있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지만 그거를 뽑아내는 기술, 그걸 뭐 약용화 시킨다던가 화장품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람이 한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개발한 백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내 거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내 연구를 또 앞으로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맨 처음에 우리의 화두로 돌아가자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백신 많이 맞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이제 왕래가 계속해서 예전처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특허와는 조금 다르다고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 처벌한 사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디즈니하고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인데 재미난 건 이런 이제 할리우드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 사실 할리우드가 왜 서쪽으로 갔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윤 선생님이 네, 이제 그 특히 에디슨이 좀 약간 그 발명왕 에디슨. 네, 발명왕 에디슨이 사실 영화계에서는 조금 악명이 높은데요. 오. 이제 막 특허권 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영상이라든가 뭐 필름, 로우 필름에 대한 뭐 그런 특허비를 료를 이제 받고 저작권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미국 동부예요. 어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서부로 이제 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LA 이런 데는 날씨도 좋고 기후가 변화가 많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튜디오 시스템을 개발시키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주정부의 네. 세금 정책이 다르고 이래서. 네, 그렇죠. 네. 네, 정답.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할리우드도 특허를 피해서 자기네가 영화를 자유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서부 LA 쪽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부분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저작권을 침해받았다 하고 저작권법도 해가서 뭐 사후 저작권을 70년을 늘리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뭐 덤보, 그다음에 밤비,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로빈훗 이런 것들도 원래 따지자면 디즈니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캐릭터 자체가. 원조 캐릭터가 네, 원조 거기에 캐릭터는 많이- 따로 있죠. 네. 네.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 같은 지식의 공유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혹은 그 법률의 교묘한 틈새를 이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공유된 지식의 혜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널리 퍼질 수 있는가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창작, 창조 이런 데 이제 지적 재산권이 붙는데 제가 어디선가 책에서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창을 때 그 한자 창자 있잖아요. 예. 창자를 보면 오른쪽 변이 칼도자잖아요. 예. 이게 원래 그 창이 어떤 뜻이냐면 나무 토막에 칼을 대는 변형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게 거기서도 나온 건데 백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것이다.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법고 창신 같은 말들도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존의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 행위도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변형 행위에 대한 지분은 당신이 갖더라도 기존의 것에 대한 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진짜 말씀하신 저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애매해집니다. 뭐 이것이 그 인용이냐 표절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장르라 그러면은 장르 영화들은 거의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 어떤 캐릭터의 뭐 직업이 달라지거나 네, 어떤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뭐 대사가 달라지거나 이런 어떤 정도의 변형만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일반 대중들은 이거 옛날에 많이 본 영화랑 뭐 어떤 영화랑 되게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창작력이 그 뒷받침된 것이고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너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스토리는 결국에 신화에게 빚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딱 이제 그렇죠. 원형을 그러니까 따져 네, 들어가면 원형이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뭐 그 특허라고 하든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누가 뭐를 만들어내려고 뭘 하겠어요. 네. 그거를. 그냥 얹혀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국은 그것의 문제인 것 같고 역시 제일 좋은 말은 그건 정도껏. 맞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용을 지키는 게 그렇죠. 정도껏. 제일 어려운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는 거. 그렇죠. 거시기에 거의 비견되는 그 다의적인 그 의미를 다의성을 갖고 있는 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어떤 걸 상식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많이 생겨나는 어떤 전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지식의 공유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어떤 지적 재산권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뭐 양측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 좀 범위를 약간 확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재벌 기업에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그거는 기부가 아니라 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신이 기업을 세워서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모든 어떤 물적 자원부터 이런 게 당신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다못해 당신이 어떤 물류로 그러니까 그 트럭에 어떤 제품을 실어 나르는 것도 국가가 도로를 닦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거기서 어떤 사회의 어떤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에 다시 돌려내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거는
뭐 자선적 행위가 아니라 의무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재생산을 해야지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럿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그것이 뭐 다 가족이 돈을 내서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대를 설립하고 그 의대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엔 공적 인재 그러니까 엘리트 지식인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좀 이어갈 필요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끊어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의로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 어떤 공유의 마음대로 써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능의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제 그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마리 퀴리의 그 원제가 레디오 액티브인 것도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계속 그 두 가지의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그 좋게 영화에 사용됐을 때와 악용됐을 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백혈병에 걸린 어린 그 꼬마를 그 방사능 치료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하는 장면도 나오고 교체해서 막 들어주잖아요. 일부러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편집상으로 보면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마리 퀴리 이후에 어떻게 이 그 방사능이 사용이 됐는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리 퀴리라는 사람을 뭐 제가 아까 뭐 위인전을 읽듯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되게 신격화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그녀의 발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스를 오픈한다는 행위에는 이게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소스를 오픈을 하면 그 다음에 집단지성이 그것들을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이익에 더 어떤 추가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소스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부작용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시에 그것을 개발했을 때, 발명했을 때는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까지 예측하면서 발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칼이 뭐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리면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제 강도의 손에 들리느냐, 요리사의 손에 들리느냐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작게 보면은 어떤 지식이든지 그 지식을 독점해서 사용을 할 때는 그 지식이 악용될 사례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됐을 경우에는 상호 검증과 어떤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집단지성은 제대로 정상 작동할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 전성훈 편집님은? 최근에 제가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갑자기 소외감 느끼네. 어떤 영화인데요? 돈룩업이요. 네. 그게 이제 지구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행성이 충돌을 해오는데 해성이 날라와요. SF예요? 네. 제가 제일 뭐 좋아하는 게 SF. SF라고 할 수 있죠. 다큐멘터리. 네,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뭐 미디어와 정치인들과 뭐 과학자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업가들이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뭐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SF 영화라기보다는 거기서 어떤 뭐냐면 그 공동체보다는 그냥 나 내지 내 가족의 아니면은 우선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내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를 다지는데 이용해 볼까? 지구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내일 지구는 멸망하는데. 네.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마리 퀴리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피에르 퀴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벨상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으로 혼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와이프 아내와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마리 퀴리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이야기한 거라고. 라듐은 범죄자의 손에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인류에게 득이 될까요? 그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지식이 인류에 무해할 것인가요? 노벨의 발견이 좋은 예입니다.
고성능 폭약은 훌륭한 일을 이루게끔 도와줬지만 범죄자의 손에선 인류를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노벨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새로운 발견을 해롭게 쓰기보다 유익하게 쓰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조에서 이제 특허를 내지 않은 거죠. 이제 피에르 퀴리는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들 믿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네. 선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항상 믿을 수만 있느냐. 또 삐딱선을 제가 너무 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전성훈 PD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삐딱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뭐 지금도 갑자기 돈 누겁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선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저는 양 극단을 다 한 번씩 보고 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늘 고민하게 그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는 집단이 이제 그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것이 집단화되어 버린다면 평균화되고 평균화는 보통 어떤 보편적 선을 지향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잖아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 가지고 예전에 순자, 공자, 맹자 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산 성악설 이 얘기가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네. 얘기니까. 그래요? 예. 겪어봐야 한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근데 오픈 소스가 사실 우리는 지금 공공재 성격이나 이렇게 좀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많이 알려진 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사티아 나델라 CEO 체제 이후에 오픈 소스로 열어두고 더 주가가 올라간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예. 국내에서도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IT 기업들이 또 오픈 소스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게 그러면 기업에 도움이 될까 했더니 만약에 그냥 한 기업 내에서 뭐 2-3명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기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외부 개발자들도 공동으로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 버그를 발견한다던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아주 빠르게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뭐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기업이 그냥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자기한테 이익이 그쵸.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소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니가 VHS와 베타 방식 둘 중에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스탠다드를 잡을 것이냐. 글로벌 스탠다드 중요하죠. 어떤 표준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니가 당시에 이제 VHS와 그러니까 베타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긴 했지만 굉장히 협소하게 자기들만 그걸 할 수 있게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VHS 방식에 밀려서 비디오 플레이어 시장에서 소니가 굉장히 고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리눅스 시스템의 어떤 그런 기반의 것들이라든지 리눅스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예. 이런 것들 아니 실제로도 지금도 리눅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리눅스 자체가 지금 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세계 슈퍼컴퓨터의 94%. 오 그래요? 네. 네, 서버 우리가 인터넷 서버 하는 것도 85%. 그 증권시장 플랫폼도 보니까 80%가 리눅스가 쓰이고 있다고. 오.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당시에 이제 폐쇄적인 어떤 윈도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면 그 토발즈의 경우에는 이걸 공유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자기가 한 것으로 평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작 소유권은 없더라도 저작 인격권으로 보았을 때 토발즈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시니까 확실하네. 저작 인격권과 예. 저작 소유권. 그렇죠. 어떤 원조로서의 어떤 명예와 맞아요. 사람의 다 또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존중해 들어가고 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어떤 당연한 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 할 때 결국에 뭐냐면 시장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 메신저 시장에서 특정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다른 메신저 기업이 새로운 웹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을 보면 왜 이런 걸 오픈 소스로 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제도에 보면 또 답이 있는 거죠. 저작권이 그 천년만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물들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작권 그 보증 기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발명, 창조의 어떤 그 역할, 그다음에 그 기여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바탕이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는 이렇게 그냥 그 유효기간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다만 그 유효기간이 너무 기느냐 짧냐, 그다음에 걷어가는 수익이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만 좀 남아있는 건데 와, 코로나 치료제 몇십만 원 한다는 건 저는 그래 정부 관계자 인터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항상 물어봤거든요. 네. 정부 당국자이다 보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독점이 갖고 오는 그러니까요. 문제죠. 아무리 그러니까 독점 가격이 초과 이윤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좀 결국은 나오는 것 같고. 뭐 결론은 결국은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두 분께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지적재산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 창작자의 권리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저는 여기서 핵심은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한 수익을 기업이 거두고 그리고 창작자에게 그에 합당한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드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서로 차들이 나가려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면 교차로가 막히잖아요. 엉켜버리는 거. 예,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기의 소유와 특허를 먼저 주장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나 어떤 뚫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픈 소스나 오픈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유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상훈 평론가는. 네, 뭐 지금 편집장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사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IP는 솔직히 뭐 저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생존에 관계된 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서를 뭐 네네, 고양시켜 주지만, 예, 그렇지만 지금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백신 특허 문제는 좀 더 범인류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에 세계를 바꾸는 착한 특허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이. 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인데 네. 착한 특허가 딱 우리 지금 주제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렌트겐도 나오고 뭐 마리키리도 나오고 근데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책이지만 그래 착한 특허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 네. 미친 영향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예.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 정도껏. 다시 강조하는데 정도껏.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훈 황희문의 편집장, 윤상훈 영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고 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